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최승호입니다. 법과 친해지는 제법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질서 있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접속 후 법률 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세요. 그리고 아래 하단에 보이는 이메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부인 수도의 박미랄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박미랄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억울하고 답답한 분들에게 명쾌상쾌 통쾌한 상담, 유익한 상담해 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생생법률쇼. 그럼 오늘 접수된 상담 미리 살펴볼까요? 양육비 미지급으로 압류가 들어왔어요. 동성간 성희롱 신고가 되나요? 집 앞에도 계속 선거운동을 해요. 노트북이 폭발했어요. 까지 오늘 접수된 상담인데요. 다양한 분야의 상담이 접수되었네요. 잠시 후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어떤 해결책이 제시가 될지 계속해서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돌아온 생생법률쇼 첫 순서는 시청자 여러분이 법과 친해지길 바라면서 법적인 상식을 굵고 짧게 설명해주는 시간, 금요일에는 새롭게 시행되는 법령을 한눈에 쏙 살펴보는 이달의 법령으로 함께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할 법령은 3월 28일 바로 어제 시행된 따끈따끈한 법안입니다. 바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인데요. 지난해 7월 서울 서희초 교사 사망 사건으로 교권 보호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었습니다. 교권 보호를 위해 어떤 법적 근거들이 마련됐을지 변호사님 구체적인 내용 좀 짚어주시죠. 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약칭으로는 교원지휘법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 법의 연역을 보면 이 법이 작년 서희초 사건으로 갑자기 제정된 법은 아니에요. 1991년에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이라는 명칭으로 제정되었었고요. 그 이후로도 세 차례, 네 차례 개정이 되어 왔습니다. 여러 차례 개정이 돼 있었는데요. 그 제정될 당시의 법을 좀 보면은 당시에는 교원 보수에 관한 규정, 그러니까 공립학교 교사만큼 사립학교도 보수를 지급해야 된다. 아니면 불체포 특권, 그리고 신분 보장에 관한 규정. 이 규정들은 지금도 똑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차례 이제 개정되었다가 2016년 박근혜 정부 때 개정하면서 그 법명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으로 변경되었고 그 명칭을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어제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교원 지휘법과 시행령의 내용을 잠깐 살펴볼게요. 주요 내용은 교육활동 침해 유형을 확대하고 피해 교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상세히 보면요. 앞으로는 교원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돼 조사나 수사를 받게 될 경우에 관할 교육감은 이를 인지한 지 7일 이내에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의견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제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이 아동학대로 이제 몰려서 무리한 무분별한 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원래 경찰이 아동학대 범죄로 이제 신고를 받아 조사나 수사를 시작할 때 대상이 이제 교원인 경우에는 교사들의 수사 기관에 이 수사나 조사를 한다는 수사 개시 통보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그동안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사립학교법에 따라서 이 소속 기관에 바로 통보를 해왔고 또 직위 해제를 하곤 했거든요. 바로바로 직위 해제가 이루어지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시행되는 법으로 이제 그런 때 교원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를 받아서 조사를 하게 되더라도 임용권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는 바로 직위해제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또 교육활동 침해행위 유형의 공무집행 방해나 무고죄 같은 일반 형사범죄가 추가됐고요. 지금 보면은 가장 좀 실무에서는 많이 문제가 되는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그 행위도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학교회장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가해자가 피해자를 분리조치해야 되고요. 교육활동 침해를 한 보호자에 대해서도 특별교육, 심리치료를 할 수 있는 조치를 할 수 있는데요. 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러한 조치를 미행하면 보호자도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원 치유센터가 교육활동 보호센터로 확대되고 개편돼서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예방하고 피해 교원의 심리적 회복을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교권을 좀 보호하는 쪽으로 좀 발전한 것 같습니다. 근데 뭐 학부모의 입장들도 있기 때문에 서로 좀 상호 존중하면서 신뢰하는 좀 학교 문화 속에서 이 개정안이 좀 교권이 바로 서는데 좀 도움이 되기를 바래 봅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법령은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입니다. 아동의 안전과 복지를 중시하는 사회적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장애아동 돌보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어떤 규칙들이 새롭게 마련됐는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변호사님? 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 규칙은요,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상세한 내용을 규정한 것인데요. 먼저 이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의 개정 내용을 보면 한마디로 장애아 돌보미의 자격에 관한 것이에요. 그 자격과 결격 사유 그리고 자격 정지, 자격 취소 사유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결격 사유로 미성년자나 마약 중독자 아니면 특정한 성범죄 같은 특정한 범죄로 형을 선고받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결격 사유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 신설된 조문을 또 하나 보면은 이 결격 사유 확인을 위해서 장애아 돌보미의 범죄 경력 조회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행 규칙에는 방금까지는 이제 법의 내용이고요. 개정된 법의 내용이고요. 시행 규칙에는 장애아 돌보미 자격 정지에 관한 사항을 아주 상세히 규정했습니다. 먼저 자격 정지 기준 중에서 1년 자격 정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보면요. 장애아 돌보미가 장애아동의 신체에 폭행을 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경우, 그리고 장애아동을 모욕하거나 협박한 경우, 그 다음에 장애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를 소홀히 한 경우, 그리고 장애아동의 주거지에서 절도 등 불법 행위한 경우, 그리고 장애아동을 돌보는 장소에서 청소년 유해 약물을 한 경우, 장애아 돌보미가 업무 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장애아동 또는 보호자에게 신체상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이때 자격정지 1년으로 규정하고 있고요. 또 영리를 목적으로 보호자에게 불필요한 서비스를 유인하거나 알선하는 경우에는 자격정지 3개월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돌봄 비용을 받은 경우에는 자격정지 기간을 8개월로 정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좀 상시적인 돌봄이 요구되는 장애아동 양육가정의 돌봄 부담을 덜 수 있기를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법령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입니다. 29일에 오늘 날짜로 실행되었는데요. 아마 이미 많은 분들께서 기후위기, 환경오염의 문제를 아마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기에 일회용품에 대한 좀 정보를 조금씩은 알고 계실 텐데요. 이번 개정안 내용까지 함께 알고 계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자세히 살펴봐 주시죠, 변호사님. 네, 오늘부터 호텔 등 숙박업소에서 일회용품 무상 제공이 금지됩니다. 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재활용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법이 개정됐기 때문이에요. 법률에 따르면 객실이 50실 이상인 숙박업소는 일회용품 사용을 억제해야 하고 이를 무상으로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그간 이제 집단 급식소나 목욕탕, 체육시설 등에서는 일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이제 금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법률 시행으로 50실 이상의 호텔도 같은 규정을 적용받는 거예요. 이 법에서 이제 일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이다라고 규정하는데요. 시행령에 그 이제 어떤 제품인지가 자세히 나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쑤시개, 플라스틱 봉지, 아니면 포크, 나이프 이런 것들이 규정돼 있는데요. 지금 호텔에서 사용하는 일회용품으로는 샴푸, 린스, 칫솔, 치약, 면도기가 해당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무상으로
만약 이제 무상으로 일회용품을 제공한다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요. 그런데 그 일회용품이 생분해성 수지 제품으로 만들어진 경우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생원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서요. 재생원료 뭐 폐플라스틱 같은 거 네. 있잖아요. 그 재생원료를 일정 비율 이상으로 사용한 제품 용기의 제조자 등이 그 사용 비율을 표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이런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부가 일회용품 사용 규제에 나선 만큼 좀 정부 정책에 맞춰서 호텔 업계의 어떤 친환경 행보를 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새롭게 시행되는 법률을 살펴보는 이달의 법령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자, 지금부터는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성심성의 무료 법률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 연결돼 있는데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점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나요? 제가 한 8년 전에 예. 합의 이혼을 한 상태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합의 이혼을 하면서 이제 두 자녀를 둔 상태에 네, 그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이제 그 명령이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 양육비가 이제 한 150만 원 정도로 측정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측정된 금액을 계속 수령을 하다가 네, 한 4년 전에 그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회사 일이 또 어렵고 하다 보니까 예. 급여 문제가 좀 많이 줄어서 네, 그 상대방 측과 저와 같이 그 얘기를 통해서 그 한 100만 원으로 그 네. 양육비를 줄인 상태였어요. 네네네. 그 이후에 계속 지급을 하고 있다가 네, 저는 이제 법률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네, 그 첫째가 이제 만으로 18세가 됐어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지급을 하면 되는 줄 알고 네네. 2달 전에 이제 그 반만 지급을 했죠. 네, 100만 원에서 이제 반만 지급을 했는데 네, 이게 뭐냐라고 해서 이제 그때 이제 저는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네네. 아니 나는 그때까지 지급을 하는 건 줄 알았다라고 네네. 했는데 이제 그쪽에서 이제 좀 화를 좀 많이 내면서 이제 언쟁이 생겼어요. 예. 그래서 이제 뭐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는 했는데 네, 전 이렇게 빨리 할 줄은 몰랐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2달이 지난 후에 보니까 그 월급 통장이 압류가 된 상태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 어떻게 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네네. 예, 그래서 그게 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네, 사연 잘 들었습니다. 그 양육비를 조정을 했는데 이제 성년이 된 자녀가 한 명이 이렇게 이탈한다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양육비를 미지급한 거죠. 뭐 반절만 지급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대편에서 법적인 조치를 취해서 지금 지급해달라는 요청이 좀 들어온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사연 옆에서 박미라 변호사님께서 듣고 계셨거든요. 여보세요? 네. 네. 들리시나요? 잘 들리세요? 혹시 TV 켜놓으셨으면 TV 끄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소리가 좀 들리거든요. 상담자님 네네. 들리시죠? 네. 예. 옆에서 박미랄 변호사님께서 잘 듣고 계셨는데요.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박미라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지금 통장에 압류 들어왔다고 했는데요. 2달 네네. 미지급한 것만 그 금액으로 압류가 들어온 게 아니라
그 100만 그 원으로 줄였던 것까지 압류가 다 들어온 거죠? 그렇죠. 2,050만 원을 지급하라고 지금 네.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 2,050만 원에서는 원래 150만 원으로 양피 부담 조서를 썼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맞습니다. 예, 그런데 100만 원으로 협의하에 100만 원으로 줄였는데 그 차액분도 같이 지금 압류를 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맞습니다. 예. 그 차액분과 최근에 지급하지 않았던 그 금액분을 청구를 하고 있는 거지요. 네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당시에 그 당시에 소득이 어떻게 됐었나요? 양피 부담 조서 쓸 때. 처음에 이혼할 상태에는 급여가 그래도 그때는 코로나도 없었고 영업이 좀 잘 되는 상황이어서 300만 원 좀 넘었어요. 네네. 근데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좀 영업이 좀 주춤해지다 보니까 평균 수령액이 한 250 정도 150 정도. 되는 상태예요. 상대방은 얼마의 소득을 가지고 있나요?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고요. 네. 그 예전에 통화할 때 보니까 뭐 200만 원도 못 받고 있다라고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100만 원으로 감액 합의가 이루어진 것 같은데요. 어떤 네. 방식으로 이루어졌나요? 통화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유선상으로 이루어졌다는 증거는 가지고 있나요? 그때 당시가 3년 전이고 저는 당연히 그 부분이 성립이 됐는 줄 알고 그냥 지나쳐 버려서 그거에 대한 자료는 없고요. 네. 현재 지금 미지급된 지급을 하라고 해서 네. 그 상대방과 이제 전화 통화는 또 안 받고 해서 카톡 내용으로 제가 카톡을 한번 보낸 적이 있어요. 보내가지고 그쪽에서 이제 답변이 온 게 합의가 아니고 그 간에 배려를 해준 거다라는 카톡은 내용이 있거든요. 네, 배려해줬다는 카톡 내용이 있고요. 합의는 아니었다. 하지만 사실상 그때 합의가 있었던 거죠? 네네네. 네. 이제 먼저 그쪽에서 제안한 건가요? 아니면은 100만 원 보내겠다고 한 건가요? 제가 도저히 돈을 못 주겠다라고 이제 돈이 없으니까 못 준다고 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최소한 100만 원까지는 보내달라. 네네. 라고 얘기를 해서 그럼 내가 그 100만 원까지는 어떻게든 책임 지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현재까지 계속 그 2달 전까지는 100만 원을 한 번도 빠짐없이 지급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첫째는 몇 년생이고 둘째는 몇 년생인가요? 지금 두 명의 자녀가 맞나요? 150만 원. 네, 두 자녀 맞고요. 첫째가 2005년생이고 네. 둘째가 2008년생입니다. 네. 그 부담조서에 보면은 성년이 될 때부터 얼마를 지급한다. 첫째가 성년이 될 때부터는 이제 둘째 부담 비율로 얼마를 지급한다 돼 있을 텐데 기억하시나요? 그거는 제가 협의원을 하면서 뭐 제가 뭐 법적인 거나 뭐 이런 부분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네네. 거기에 뭐 그 내용을 기재하세요라고 한 데에서 보고 그냥 기재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냥 그때 150만 원 기준으로 했을 때 뭐 75만 원씩으로만 기억이 나고요. 다른 조서를 거기 쓴 거는 내용이 기억이 좀 나질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먼저 일단은 그 사적 합의가 있었다고 증거가 있다면 지금 그걸 부인하고 있어요. 상대방은. 그렇기 때문에 청구하면서 이제 압류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네. 증거가 없으면 이제 그 금액을 지급을 해야겠고요. 증거가 없다면, 증거가 있고 합의가 되었다라는 증거가 있다면 지금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청구 이의해소라는 걸 하실 수가 있어요. 청구 이의해소를 하면서 집행정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배려해줬다는 내용이 합의로 인정될 수 있을까가 문제가 되는데요. 우리 이제 하급심 판례를 보면은 양육권자가 나 네 돈 필요 없어. 이제 우리 사이 여기서 끝내자라고 했을 때 이제 상대방이 알았어 라고 한 것에 대해서 우리 하급심 판례가 그것을 과연 금전채권의 포기라는 법률적 처분 행위의 진정한 의사표현이라고 볼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거든요. 근데 지금 그 상황보다는 좀 더 명확해요. 내가 배려했어 라고 했던 것이. 그래서 이제 그런 증거 관계를 봤을 때는 청구 이의에 서로 다투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것은 지금까지의 양육비에 관한 것이잖아요. 미지급한 양육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청구 이의소를 해가지고 우리가 해결을 했다고 해도 앞으로 150만 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왜냐하면 이 100만 원으로 해줄 게가 인정돼도 그게 영구적인 것으로 보기는 좀 어려워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150만 원의 양육비를 계속 지급할 수 없다면 양육비 변경 심판 청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판결로 양육비 감액된 양육비를 받아서 이제 그 금액을 지급해야 또 압류를 당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이해가 가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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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우리 가정법원은 재판이나 뭐 합의로 양육비 부담이 정해졌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제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변경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네. 가장 그 부당한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필요한지를 가장 먼저 우선 기준으로 두고 판단합니다. 네. 근데 지금 양육비를 감액한다는 거잖아요. 네. 예, 근데 그 양육비를 감액은 일반적으로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네. 네. 예, 그래서 이제 우리 판례를 보면은 대부분 양육비 감액이 자녀에게 이제 미치는 영향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뭐 종전의 양육비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그게 정해진 경위, 그리고 그 액수, 혹은 재산분할금 위자료, 그리고 그 재산분할금과 뭐 양육비와의 관계, 그리고 뭐 자녀의 수, 그 다음에 부모의 직업이나 소득, 그리고 이제 재산 상태가 변경된 경우 왜 변경됐는지, 그리고 신분관계의 변동이나 물가의 동향,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녀의 양육에 불가피하게 양육비 감액이 필요한 경우에는 양육비 감액이 인용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사안을 보면 자녀가 2005년생, 2008년생이에요. 2008년생 둘째의 경우에는 만으로 15세, 생일이 지나지 않아서 15세가 되겠고, 그리고 부모의 합산 지금 들어보니까 아까 200만 원과 250만 원이면 이제 400만 원과 490만 원 사이에 우리 양육비 산정 기준표라는 게 있거든요. 그 구간에 들어가는데, 그 이제 15세라면은 한 부모 합산 아마 140만 원 정도 구간에 들어갈 거예요. 그 첫째가. 그리고 이제 둘째도 생일이 안 지났으니까 이제 18세로 지급을 해야 되는 건데, 똑같이 140만 원 정도 합산, 그럼 280만 원 정도가 지급해야 될 금액인데요. 그 본인의 소득 비율로 표준 양육비를 계산을 해도 80만 원, 1인당 80만 원 정도는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재산 상태에 특별한 변화가 없다면 지금 150만 원 그 금액만 가지고는 감액 청구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법원에서 양육비가 정해진 경위를 본다고 했잖아요. 네. 네, 그래서 판례를 하나 소개할게요. 그 600만 원의 양육비를 내고 있던 청구인이 200만 원으로 감액해달라는 이제 소송을 심판 청구를 했었습니다. 600만 원 상당히 많은 금액이잖아요. 근데 양육비 산정표로 하면 200만 원 정도가 되겠다 해서 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법원에서 그 자세히 양육비가 책정된 경위를 살펴봤더니 그 양육비 안에는 사실상 재산분할금을 더하여 산정됐던 거예요. 일시로 지급할 수 없어서. 그래서 이 양육비 감액을 하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 대한 재산분할금 지급 채무를 면제해주는 결과가 되잖아요. 그래서 기각됐습니다. 또 다른 판례 하나 소개를 해보면요. 그 실직하고 명예퇴직했다고 해서 양육비 감액 청구한 사례인데요. 그 청구인이 자기가 지급하던 월 양육비가 90만 원이었는데 이제 40만 원으로 감액해달라. 왜냐하면 자기가 빚이 너무 많아졌고 최근에 명예퇴직했고 실직했다는 이유로 그렇게 청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요즘 법원이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50만 원이잖아요, 차액이. 근데 남은 기간이 33개월 정도 됐어요. 그러면 앞으로 지급해야 될 양육비가, 그러니까 감액된다면 1,650만 원 정도가 됐는데 이분이 은행에서 근무하고 있어서 그 퇴직금이 5억 8천 정도가 됐던 거예요. 그러면 5억 8천에 이 3,300만 원이면은 뭐 2.84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빚이 많다고 했는데 그 고액의 소득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채무가 늘어난 것에는 좀 의심이 간다라고 해서 이 청구도 기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요. 이렇게 이제 양육비 변경 심판 청구, 특히 감액할 경우에는 자녀의 복리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호락호락하진 않아요.
근데 지금 선생님 상황을 들어보면 지금 도저히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신 것 같아요. 네. 네, 그렇다면은 빨리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 이제 방문하셔서 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상담원님 혹시 뭐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하나 조금 더 궁금한 거는 네. 네. 만약에 이거를 다 지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 예. 사실 제가 당장 갚아야 되지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예. 뭐 이걸 일시금을 그쪽 상대방 변호사의 측은 일시금으로 줘야만 예. 이거를 풀어주겠다라고 예. 하는데 예. 이거를 좀 조율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좀 요거까지만 좀 궁금합니다. 변호사. 네, 이 부담 조서가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집행을 바로 한 거거든요. 이게 소송 과정이라면 뭐 조정을 통하거나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요. 소송 절차 안에서 지금 압류가 들어온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일시급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취하의 의지가 전혀 없고요. 이런 때는 당사자랑 협의하는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당사자하고 만약에 협의가 되면 가능하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취하를 이제 압류가 들어온 상태이기 때문에요. 협의가 되면 네, 가능하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상담자님 그 박미랄 변호사님께서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지금은 네. 양육비 보담조서를 써서 집행력이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집행 단계에 있는 이 양육비 부담조서에 관련된 청구를 다투시려면 청구 이의 소송을 하거나 집행정지 신청을 하면서 청구 이의 소송을 하셔라라는 내용을 좀 했고요. 이거는 이제 네. 서로 간의 합의가 아니라 이제 법적으로 다투는 부분이 되겠죠. 근데 이제 네. 아까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쉽지는 않다. 그리고 네. 나의 지금 사정 변경이 상당히 많이 변경이 됐고 실제로는 1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감액이 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투시려면 양육비 변경 심판 청구를 좀 빨리 청구를 하셨으면 좋겠다. 근데 최근에 어쨌든 가정법원의 태도들은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따라서 사실 이제 양육비 자녀의 복리를 우선하기 때문에 사실상 감액이 받아들여지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잘 참고하셔가지고 지금 진행하시는 부분 좀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변호사님 다양한 방법들 좀 제시를 해주셨는데 상담자께서 꼭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부분이 있으시면 좀 하나만 정리해 주시죠. 네. 그 청구이의소를 진행할 때는 아까 카카오톡 메시지가 있다고 했는데 혹시 예전에 통화 녹음이나 아니면 뭐 디지털 포렌식을 해서 그때 나눴던 대화가 있다면 네. 그 사적 협의가 인정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그걸 확보를 하셔서 네. 소를 진행하는 것이 조금 더 안전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뭐 현실적으로 양육비 부담 조서에 기재되어 있는 금액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양육비 감액 신청 심판 청구를 해서 양육비 감액을 판결로 받아야 할 것 예. 같아요. 그리고 지금 만약 이제 압류가 일시급으로 지급해서 해결된다고 해도 그 변경 심판 청구를 하지 않으면 또 압류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러한 점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통화 녹음이나 문자 서로 간에 사적 합의가 있었다라는 부분 이게 법원 가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게 좀 중요한 증거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자, 이번에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실까요?
회식 자리에서 불쾌한 일을 겪었습니다. 옆자리에 앉으신 부장님이 처음에는 은근슬쩍 제 옆에 바짝 붙어 앉으시더라고요. 자리도 좁고 불편해서 그러신가 보다 했는데 모르는 척 제 허벅지를 만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 여자친구에 대해 계속 캐물으시고 밤일은 어떠냐고 물으시는데 같은 남자여서 기분 나쁘다고 표현도 못하고 웃어넘기기만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런 일이 생긴다면 퇴사를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혹시 부장님을 직장 내 성희롱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회식 자리가 좀 편안한 자리라는 핑계로 상사가 폭언이나 성희롱을 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은데요. 변호사님, 우선 그 일반적인 성희롱하고 직장 내 성희롱이 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알려주시죠. 네. 어떤 행위가 범죄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 이전에 미리 성문의 법률로 그 범죄와 형벌의 내용이 규정되어 네. 있어야만 합니다. 네. 그걸 우리 죄형 법정주의라고 네. 하는데요. 이 대형 법정주의의 5가지 원칙 중 하나가 법률주의입니다. 국회 제정 입법을 통한 법률에 근거해서만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네. 예를 들어 뭐 살인을 저질러도 그 살인의 죄와 거기에 대한 형벌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네. 처벌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성희롱은 성적 괴롭힘을 의미하는데요. 상당히 폭넓은 개념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성적 언동을 의미하는데요. 성희롱 개념 자체를 구성 요건으로 하여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둔 법은 아동복지법 외에는 없습니다. 네. 그런데 성희롱의 구체적 행위가 뭐 일정한 범죄 구성 요건을 충족하면 예를 들면 명예훼손이라든지 네. 모욕이랄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처벌을 받는 거죠. 네. 다만 남녀고용평등법이나 양성평등기본법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을 규제하고 있어요.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요.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도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 행위 중 하나로 성희롱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네. 직장 내 성희롱은 업무 관련성이 있어야 되는데요. 네.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했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일반적인 성희롱의 범주는 상당히 넓고 직장 내에서는 좀 직무 관련성, 업무 관련성이 좀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해 주셨고, 그럼 부장님이 모르는 척 허벅지를 만졌다는 점에서 성추행으로 볼 여지가 좀 없을까요? 네, 검토할 수 있는 죄명이 강제추행인데요. 네네. 근데 강제추행이 성립하려면 원래는 폭행과 협박이 있어야 해요. 네. 강제추행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기습추행, 이렇게 갑자기 허벅지에 네. 만졌다거나 뭐 네. 이런 기습추행은 사실 그 특성상 피해자의 저항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도 하고 네네. 또 피해자 의사가 억압되는 과정이 거치지 않아요. 네. 그런데 기습추행을 강제추행으로 처벌하지 않으면 처벌의 공백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대법원은 폭행행위 자체를 추행행위로 인정하는 이른바 기습추행을 네. 강제추행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 법리에 의한다면 지금 이 기습적으로 허벅지를 만든 이 행위도 강제추행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네, 강제추행으로 좀 인정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럼 당시에 솔직하게 좀 말도 못하고 좀 정말 괴로우셨을 것 같은 상담자분이 동성상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동성상사의 경우에도 직장 내 성희롱으로 좀 고소할 수 있을까요? 네, 직장 내 성희롱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서 사실 예. 고소는 불가능하지만 형사고소는 불가능하지만 네. 동성이라도 강제추행으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네네. 네네. 남녀고용평등법에 근거해서 또 직장 내 성희롱 규정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사업주에게 직장 내 성희롱으로 신고할 수 있고요. 동성이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남녀평등고용법상 직장 내 성희롱은 직장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굴욕감,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운동을 의미하기 때문에 뭐 동성 간에도 얼마든지 직장 내 성희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좀 일반적인 어떤 강제추행죄로 가자라는 말씀이셨고, 네. 동성 간 성희롱으로 좀 실형까지 선고되는 경우도 있을지 좀 궁금한데요. 관련 사례가 있을까요? 네, 동성 간 성희롱으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를 보면 말씀드렸듯이 대부분 아동복지법 위반이 많습니다. 네. 왜냐하면 아동복지법에는 네. 명백히 성희롱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거든요. 네. 네. 아동복지법 17조 2호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를 금지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규정을 위반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동성 간 성희롱으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를 보면 보통 동성이 동성 아동에게 음란행위를 시키거나 성희롱과 같은 성적 학대 행위를 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좀 처벌이 불가능하겠네요. 아동복지법의 대상은 아니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네. 네, 뭐 그럼- 강제추행은 처벌이 가능할 네, 수 그렇죠, 있겠죠. 그렇죠. 네. 예. 아까 말씀해주셨던 강제추행죄로는 좀 처벌이 가능할 것 같고, 동성 상사의 성희롱 사실을 다른 직원들한테 피해 사실을 이제 이야기할 경우에 명예훼손이 좀 적용될 수 있을까요? 네, 그게 사실이더라도 네. 명예훼손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네. 행위를 하였다면 우리 뭐 형법 307조 1항의 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당연히 성립할 수 있고요. 음. 먼저 이제 공연성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요. 네. 예,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요. 근데 우리 대법원은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그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이제 한 사람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만 있다면 우리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해요. 그래서 뭐 이 직원 한 분에게 또 개별적으로 유포하더라도 네.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물론 또 형법 310조에 의해서 네. 이게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진실한 것일 때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 항상 이 위법성 조각 사유하고 명예훼손죄가 좀 애매한 것 같아요. 피해를 받은 사람은 난데 말도 못한다는 부분이 좀 답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회사가 만약에 이런 어떤 직원의 성희롱 피해 사실을 좀 알았다면 어떤 조치를 좀 취해야 될까요? 네, 그 조치에 대해서는 남녀평등기본법에 네. 아주 상세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네. 먼저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신고를 받거나 그 발생 사실을 알게 됐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조사 기간 동안 피해 근로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뭐 근무 장소를 변경한다든지 네. 유급 휴가를 준다든지 네. 그런 조치를 취해야 하고요. 조사를 해서 사실이 확인되면 그 피해 근로자의 요청할 경우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 전환, 유급 휴가 명령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또 발생 사실이 확인됐으면 지체 없이 그 직장 내 성희롱을 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를 내리고 근무 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때 피해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나 아니면 피해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불리한 처우에는 부당한 인사 조치뿐만 아니라 집단 따돌림, 뭐 상여금 차별 지급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아무리 좀 장난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행동이 좀 될 수 있겠죠. 근데 보통 동성 간 성희롱 사건은 군대에서 종종 좀 발생을 합니다. 근데 뭐 개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군대에서 일어난 동성 간의 성희롱이나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무겁게 좀 처벌이 되는지 일반보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군인이 형사 사건에 연루됐을 네. 때는 군형법이 적용됩니다. 네. 군형법은 군대 조직 특성상 범죄 성립 시 일반형보다 이제 일반 형법보다 더 네.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있거든요. 네네. 그 성범죄에 대한 규정을 좀 보겠습니다. 네. 일반 형법상 강간죄의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지만 군인 등 강간죄는 군형법에 따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그리고 형법상 강제추행죄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데 군형법이 적용되면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만 처벌됩니다. 네, 어쨌든 상담장님께서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박 변호사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강제추행죄 이런 부분들 좀 해당될 수 있을 것 같다. 대법원 판례상 그런 부분 있고 명예훼손죄 관련된 부분 좀 조심하셔서 이 사건 좀 잘 처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또 상담으로 넘어가죠. 계속해서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서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실까요? 최근 총선을 앞두고 있어서 선거운동이 활발한데요. 저는 공교롭게도 많은 가구가 사는 아파트 바로 앞에 있는 주택에서 살고 있습니다. 때문에 아파트를 겨냥한 시끄러운 선거운동이 매일 벌어지고 있으며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되는 선거운동 때문에 잠을 자는 것은 물론이고 일상적인 생활에도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의 매일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요. 항의를 하고 싶어도 대부분 고위 정치인의 활동이라고 생각되니 망설여집니다. 제 조용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다시 되찾을 수 있을까요?
변호사님, 이 사연의 내용에 좀 법적 근거가 적용된다면 어떤 항목이 좀 적용될 수 있을까요? 네. 어제부터 선거운동이 예, 시작됐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근무할 때 저도 많이 듣고 있는데요. 예, 보통 선거운동은 이제 유세 차량이나 확성기를 통해서 네. 이루어지는데 우리 헌법재판소가 2020년 1월에 네. 선거운동에 확성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네. 그에 따른 소음 규제 기준을 정하지 않은 공직선거법 79조 3항이 네.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시민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그 위헌으로 판단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국회는 2021년 12월에 선거 유세 차량과 확성기 소음 허용치를 신설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가결했고요. 네.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그러니까 네. 재작년이죠. 네. 따라서 확성 장치의 소음 기준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70조 제8항이 이 사건에는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 아, 그러면 그 소음 허용 기준 몇 데시벨 이상의 소리가 돼서 좀 법적인 소음으로 인정이 될까요? 네, 원래 사실 소음진동관리법이라는 법이 그렇죠. 있어요. 네. 이 법의 소음 기준이 잘 마련되어 있는데요. 네. 일률적으로 어떤 데시벨에 50데시벨이 소음이다라고 예. 규정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그 네네. 법에도. 이게 뭐 지역에 따라서 그리고 네. 어떤 소음이냐에 따라서 그리고 시간에 따라서 다 다르거든요. 네. 뭐 예를 들면 공장 소음의 경우에는요. 그렇죠. 이 도시 지역일 때 시간대별에 따라서 뭐 아침, 점심, 저녁이 있는데요. 그때에 따라서 보통 45에서 55 사이 데시벨을 소음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생활 소음 규제 기준도 보통 이제 대상 지역과 소음원에 따라 다르긴 한데 45에서 70 데시벨 사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선거운동 차량에 대해서는 이 법을 이제 적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공직선거법 70조 8항 네. 선거운동 소음 기준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데요. 이 네. 법을 잠시 살펴보면 네. 자동차에 이제 부착된 확성 장치의 네. 경우에는요. 네. 전격 출력 3kW 및 음압 수준 120데시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네. 네, 다만 대통령 선거와 시도지사 선거 후보자용의 경우에는 전격 출력 40kW 및 음압 수준 150데시벨까지 허용됩니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그리고 또 휴대용 확성 장치가 있잖아요. 네네. 그때는 전격 출력 30W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네.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대통령 선거 후보자용 또는 시도지사 선거 후보자용의 경우에는 전격 출력 3kW까지 허용됩니다. 근데 지금 보면 전투기 이착륙 소음이 120데시벨인데 맞습니다. 이게 확성기 소음이 127데시벨,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는 150데시벨, 이건 너무 높은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사실 이 소음, 선거운동 소음이 이제 이 규정에 의한 네. 소음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네. 이게 진짜 이 소음 기준이 지나치게 관대해요. 네. 예, 우리 국가소음 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네, 네. 열차가 지나가는 철도번 소음이 100, 네. 자동차 이제 경적 소음이 네. 100데시벨, 네. 110데시벨,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 전투기 이착륙 소음이 네. 120데시벨이에요. 그래서 이제 네. 뭐 선거 유세 차량이 전투기 소음만큼 계속 내고 있어도 네, 네. 이 단속 기준에 한참 못 미친다는 문제가 있긴 합니다. 아니 그럼 이 선거 소음 관련돼 가지고 뭔가 이렇게 수사를 하거나 혹은 뭔가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기는 한 건가요? 그렇죠. 이게 이제 측정할 수 있잖아요. 요즘 어플도 네. 많고 네. 어플로 이제 측정을 해가지고 네. 오 정말 이 규정된 소음의 기준치를 넘는다 하면 당연히 신고를 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사례를 진짜 보면요, 네네. 그 소음을 이제 신고를 한다 그래요. 그럼 네네. 경찰이 와서 측정을 하는데 당연히 네. 한참 못 미치겠죠. 그렇죠. 그럼 이제 중앙선관위로 얘기를 하라고 해요. 그럼 네. 중앙선관위 얘기를 하면 또 네. 캠프에 얘기를 해서 네. 그냥 서로 배려하는 수준에서 이제 끝나는 거지. 지금 현실적으로 좀 조치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뭐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도 그다음에 뭐 입법기관의 어떤 입법도 사실상 무용지물이다라고 좀 봐야 된다라는 내용이니까 좀 개정을 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명확하게 좀 정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기준을 또 명확하게 정하면 워낙에 또 고소고발이나 혹은 맞습니다. 아니면 어떤 신고 관련된 부분이 너무 많으니까 지방자치단체도 또 그런 부분에서 좀 마비되는 업무상 좀 마비되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런 방음 시설 좀 설치 요구도 가능할까요? 그런데 이제 선거운동의 경우 우리는 네네. 소음이라고 느끼지만 네네네. 이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은 사실은 헌법에 보장된 선거운동의 자유 그리고 공직선거법에 보장된 이제 선거운동의 내용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위법성이 없다면 네. 이게 선거운동을 그렇게 크게 하는 이유는 네. 이 선거를 운동이 잘 들리라고 그렇게 크게 하는 그렇죠. 건데 예, 예. 굳이 이제 방음 장치를 설치해주면서까지 선거운동을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상담자님께서 이런 어떤 소음 관련돼서 조금 다투실 수 있는 여지는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어떻게 좀 관할 지자체하고 경찰 쪽에 좀 신고를 해서 어떻게 좀 잘 해결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다음 이메일 상담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법률방송 이메일 통해서 들어온 고민 어떤 사연인지 좀 보실까요? 얼마 전 할 일도 많고 몸도 피곤했던 저는 노트북을 들고 사우나로 향했습니다. 목욕을 마친 뒤 찜질방에 불가마에 들어가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중 노트북의 온도가 너무 뜨거워진 것을 느끼고 바로 노트북을 들고 나오려고 했는데 뜨거운 노트북을 팔에 끼고 일어나려는 순간 배터리 쪽에서 빠직하는 소리와 함께 작은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하필이면 제 팔에 정확하게 밀착되어 있어서 저는 팔 안쪽에 화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바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지만 흉터가 남는다고 합니다.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보상받고 싶은데 누구에게 잘못을 물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변호사님, 노트북이 터졌어요. 노트북 배터리가 터졌는데 이거에 대해서 법적 근거 좀 적용하려면 어떤 항목 적용될 수 있을까요? 네, 예전에 이제 스마트폰 폭발 사건이 그렇죠, 한 번 예. 있었어요. 네, 네. 그때 이제 그거를 살펴보면은 네. 이 고용량을 요구하는 휴대폰이나 태블릿에는 리튬 이온 배터리가 사용된다고 네, 하는데요. 그쵸. 이 리튬 이온 배터리의 이제 가장 큰 약점이 이 네. 리튬이 반응성이 매우 커서 네. 이 폭발의 위험성을 항상 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휴대폰 다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폭발물로 생각하진 않잖아요. 네. 그것은 충분한 이제 안정성 검사를 해서 제품이 출고되기 때문이거든요. 네. 근데 만일 이제 노트북 배터리가 폭발됐다면 이것을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된 것인지를 좀 네. 봐야 될 것 네. 같아서 네. 제조업자의 손해배상 네. 책임을 규정한 네. 제조물 책임법을 검토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네, 제조물 책임법. 그러면 이게 좀 전자기기 가지고 들어가지 말라고 경고하지 않은 사우나. 그 다음에 배터리를 좀 고온에서 취약하게 만든 제조사. 그 다음에 사실 불가마에 노트북 들고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는데 노트북 들고 들어가는 상담자의 좀 잘못. 이 세 가지의 어떤 잘못, 뭔가 누군가한테 책임을 물어야 된다면 어떻게 누군가의 책임일까요, 이게? 이게 먼저 예. 이제 사우나의 잘못에 대해서 봅시다. 네. 그럼 먼저 우리 일반 이제 민사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으려면 이 업주의 혹은 관리자의 뭐 보호 의무, 안전 배려 의무라는 게 네. 있어요. 그래서 네. 우리 막 미끄럼 방지, 취객 네. 뭐 들어가지 마세요 이런 네. 거 써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게 혹은 또 이제 공작물 설치하자에 네. 관한 이제 민법 네. 758조도 네. 적용될 여지가 있는데요. 네. 근데 지금 이 상황이 과연 이제 그 노트북이 터질 것을 이제 예상해서 예. 노트북에 들고 들어가지 마시오라는 고지를 할 의무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왜냐면은 이 사용자의 보호 의무나 이제 안전 배려 의무 그리고 758조도 그 통상의 안전에 대해서는 통상적 주의 의무만 네. 갖추면 된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주의 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사우나가요? 그리고 이제 네. 제조물 책임법을 보면요. 네. 이 제조물 책임에서는 우리가 결함을 이제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 네. 결함을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네. 우리 전 노트북 열지도 못하는데 그거 그렇죠. 어떻게 결함을 네. 입증을 하겠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제조물 책임법에서는 피해자가 3가지만 입증하면 결함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해당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입니다. 네. 근데 지금 이 상황이 과연 불가마에서 사용한 것이 정상적으로 사용된 것인가라는 네. 것에 대해서는 좀 네. 의문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상담자도 약간 이걸 노트북을 불가마에 들고 들어간 건 좀 잘못이 있겠죠? 네, 왜냐면은 네. 이게 이제 보통은 불가마에서 네, 사용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설명서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사용자 네. 설명서에 뭐 70도 이상에는 뭐 네, 들고 들어가지 말라 했는데 뭐 네. 들고 들어갔다 뭐 네. 그랬다면 사용자 과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박미라 변호사님께서 어쨌든 이 사안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셨고 제조물 책임법 그다음에 이제 보호 의무나 안전 배려 의무에 관련된 부분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생생법률쇼 오늘도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오늘 함께 해주신 박미라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상담 고지 한 번만 더 해드릴게요. 생생법률쇼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에 법률 상담 게시판에 문의를 좀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아래 하단에 보이는 이메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순서 여기까지 하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